예, 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미학과 과학에서의 닮음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입니다. 이제 미학에서 닮음을 의미하는 유사성과 상사성의 개념이거든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미학에서의 닮음을 뜻하는 유사성과 상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미학이라는 건요, 신미학의 준말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자연이나 인생, 예술 따위에 담긴 미의 본질과 구조를 해명하는 학문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닮음을 뜻하는 단어인 유사성인 거죠, 유사성. 그리고 상사성입니다, 상사성. 그 구별에는 중요한 철학적 함의가 깔려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좀 철학적이란 말은 사변적이란 말과도 바꿀 수가 있고요. 경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순수한 이성에 의해서 인식하고 설명하는 게 이제 철학적인 겁니다. 어려운 단어니까 한 번 정도는 이제 인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적었습니다. 함이라는 건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자, 철학자 푸코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제 푸코는 유사성과 상사성을 구분해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제 푸코가 유사성이라는 건요, 이제 서로 비슷한 성질을 유사성이라고 하고, 상사성은 서로 모양이 비슷한 성질을 상사성이라고 합니다. 자, 구분이란 말은 분별, 분류, 선별이란 말로 이제 바꿀 수가 있으니까 한 번 정도 확인하시고요. 자, 유사성이란 말은, 자, 보세요. 원본을 전제한다는 겁니다. 원본을 전제한다. 이 전제한다는 거는 선행한다, 조건을 준다는 겁니다. 그 원본이 선행돼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유사성은. 그런 조건 하에서 그 원본과의 가까움을 말하는 것이 유사성이고요. 상사성은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이 큰 차이가 나왔네요. 그렇죠? 원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유사성과 상사성이 지금 구별되고 있다. 그래서 각 존재를 사이에 같음과 다름이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본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같음과 다름이 있을 뿐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학에서의 유사성은 원본과의 가까움을 지칭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사성은. 자, 그러면 보실까요? 즉 유사성이 현전은 눈앞에 본다는 거예요. 목전 앞에서 형이상학, 그렇죠? 형이상학 원본과 복제, 대상과 표상, 실제와 사유의 일치를 전제한다면, 그렇죠? 예. 원본 없는 복제인 상사성은 뭐다? 근대적 형이상학의 붕괴를 함축한다는 거죠. 붕괴라는 건 무너지고 깨어지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사성이라는 것은 눈앞에 형이상학적으로 원본과 복제, 대상과 표상, 실제와 사유의 일치를 전제로 하는데 이 원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상사성은 근대적 형이상학의 붕괴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차이점이 나왔어요. 원본이 없다면 이건 상사성이죠. 그렇죠? 원본이 없다면 그것을 증언해야 할 인식론적 의무도 사라지는 겁니다. 왜? 원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사성은 그럼 뭐예요? 인식론적 의무가 반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반대되는 짝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사성의 개념이 세계에 대해 유일하게 올바른 객관적 기술, 이게 원본이죠. 원본. 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전제한다면 상사성의 개념은 그런 절대적 기술이란 존재 않는다. 원본이라는 없다 이거죠. 존재하는 것은 오직 서로 조금씩 차이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각 존재들 사이에 같으냐 다르냐에 대한 해석들 정도라는 거죠. 그런 놀이뿐이라는 거죠. 놀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믿음 위에 서 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푸코라는 사람은 이제 현대 프랑스의 철학자고요. 예, 꼴레주도 프랑스 교수라고 합니다. 원본이라는 말은요, 베끼거나 고치거나 번역한 것 등에 대하여 근본이 되는 서류, 그림, 책, 오리지널, 원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말은 사본입니다. 사본. 자,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보시면 더 깊이 있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이제 문단 가겠습니다. 회화에서 이제 유사성과 상사성의 의미는 뭐냐? 유사성이 이제 19세기까지 이어온 근대의 의식 철학의 주된 원리라고 한다면, 상사성은 그것을 대체라는 것은 대치, 다른 것으로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현대 언어 철학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9세기 근대의식 철학에서는 이제 유사성이 주된 원리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사성과 상사성은 이렇게 두 시대 사유의 이미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고나 철학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시에 다 서로 다른 두 시대, 근대와 현대를 얘기하는 거겠죠. 회화라는 거는 그림입니다. 그림. 회화의 이미지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르네상스에서 19세기에서는 어때? 유럽의 전통 회화는 자연의 모방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사성의 예술이었다. 유사성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원본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되도록 가깝게 모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때 회화의 진리는 원본인 자연과 얼마나 닮았느냐가 이제 문제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의 회화는, 자, 중요한 거, 오늘날의 회화는 그림밖에 원본을 재현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본이 없고 이를 증언해야 할 의무도 없으니까 이건 바로 뭐예요? 상사성의 예술이 되는 거죠. 오늘날의 회화는. 그래서 형과 색은 닮음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유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닮음이 있어도 그 닮음은 유사성, 즉 모델과 복제 사이의 닮음이 아니라 원본과 복제 사이의 유사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본 없는 복제들 사이의 닮음이 된다. 이게 바로 상사성이죠. 그렇죠? 예. 즉 유사성의 원리가 복제가 원본을 닮아야 한다는 동일성에 집착한다고 한다면 상사성의 논리는 집착을 벗어난 겁니다. 자, 집착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복제들 사이, 복제들이 원본이 없으니까 복제들 사이의 차이, 이 차이성을 전개해서 원본의 구애됨이 없이, 그렇죠? 원본의 어떤 얽매임이 없이 마음껏 주관적으로, 그렇죠? 상상의 수평적 놀이를 즐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수평적이라는 건요,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로 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직적이고 딱딱하고 구속받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단어도 정확히 짝을 맺어서 대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수평적이냐, 수직적이냐, 원본이 있냐, 원본이 없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는데, 하나, 세잔의 부자연스러운 윤곽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부자연스러운 윤곽선을 그려요. 원본과의 닮음에서 벗어난 거죠. 자유로운 놀이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사성의 놀이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잔의 그림에서요. 또 부자연스러운 이런 윤곽선은 어느 한순간 망막에 비친 우연한 사과의 모습 대신 사과라는 존재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을 포착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세잔의 그림에서 그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사성이 아니라 상사성의 원리에 의한 그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시 수능특강 문제에서 달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문제 여러분 풀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페이지로 넘어가실까요? 세 번째 문단입니다. 세 번째 문단. 자, 유사와 상사의 개념과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나오는데요. 유사와 상사의 개념은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과도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모든 사물이 이데아라는 건요, 초월적인 실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방한 이미지라고 보고, 그렇죠? 이데아를 모방한 이미지라고 보고, 이데아를 모방한 것이 사본이고, 그렇죠? 흐릿한 이미지를 시뮬라크로, 순간적으로 이제 생성되었다가 사라지는 우주의 모든 사건 또는 자기 동일성이라는 복제를 가리키는 철학적 개념이래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 흐릿한 이미지다, 요거. 이걸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이걸 기억하시면. 명명했다. 명명은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흐릿한 이미지를 슈뮬라크루라고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4번은 이데아와 닮은 이미지인 유사다. 그리고 슈뮬라크루는 이데아와 한없이 먼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흐릿하다. 이런 이미지. 느슨해진 거죠. 그러니까 닮지도 비슷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한없이 이데아와 멀고 느슨해진 것이 바로 슈뮬라크루입니다. 아셨죠? 예. 이데아와 닮은 건 유사입니다. 유사. 그래서 4번의 4번인 것이 상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시뮬라크루. 예컨대 이제 모나리자가 있는데, 이 모나리자는 16세기 이탈리아의 여인을 실제 모델로 사실적으로 모사한 4번이니까 이건 뭐다? 유사입니다. 유사. 그렇죠? 상사가 아니라 유사입니다. 반면에 에디 워홀, 자, 미국의 영화 제작자고요. 화가입니다. 근데 이 메릴린 먼로 시리즈가 있거든요. 유명한 영화 배우예요. 애초부터 복제품이었던 먼로 사진을 마음대로 막 다르게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4번을 계속 모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뮬라크르인 상사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차이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유사냐, 상사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글이 끝났는데요. 미학에서 이제 닮음을 의미하는 유사성과 상사성에 대해 설명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까지의 전통 회화가 유사성의 예술이었다면 오늘날의 회화는 뭐다? 원본이 없는 복제다. 즉 복제들 사이에 동일성이 아닌 뭐다? 차이를 추구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상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글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과학에서 이제 닮음을 의미하는 상사성과 유사성은 뭐냐? 이제 과학입니다. 과학. 그렇죠? 미학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자, 과학에서 닮음의 의미와 이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무차원수가 나옵니다. 무차원수. 용어가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요. 이 무차원수라는 거는 사전적으로 차원을 갖는 물리량을 적당히 곱하거나 나누어 얻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측정 단위의 독립적인 값을 갖는 수가 무차원수라고 하네요. 자, 볼까요? 과학에서 닮음을 이해하는 것은 실제 크기의 장치나 건물 등을 만들지 않고 모형 실험을 수행하여 실제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렇죠? 크게 모형만 만들어서 실험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과학에서 이제 상사는 기하학적 상사, 운동학적 상사, 역학적 상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세 가지가 나왔네요. 그래서 상사성을 판별하기 위해서 뭐다? 무차원수의 개념이 이제 활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차원수라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차원이 없는 수라고 이제 간단히 나왔네요. 없을 무자 해가지고. 자, 그럼 차원이란 어떻습니까? 측정할 수 있는 물리량의 단위를 뜻하는 거예요. 측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질량은 m, 길이는 l, 시간은 t, 온도는 세타, 그죠? 몰수는 n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차원으로 단위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차원입니다. 차원, 그렇죠? 기본 차원과 이로부터 유도되는 유도 차원으로 이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차원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가열할 때 물의 시간당 온도 변화는 기본 차원을 갖는다? 이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물의 시간당 온도 변화는 이런 차원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본 차원인 온도와 시간에 유도된 차원이니까 이건 유도 차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 차원이 아니라 유도 차원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이 문제가 지금 수능특강 문제에 나온 것을 지금 달아놓은 겁니다. 자,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본 차원인 질량과 길이의 세제곱으로 이루어진 요거는 어떻습니까? 유도 차원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기본 차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로부터 유도된 거니까. 반면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이제 무차원수인데요. 무차원수라는 거는 차원을 갖는 이제 물리량들을 적당히 곱하거나 나누어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와 분모의 차원이 서로 상쇄되는 겁니다. 적당히 곱하거나 나누어 가지고요. 그래서 두 정삼각형의 닮은 비가 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비가 되잖아요. 이 값은 길이로 나눈 값이니까 단위가 없는 무차원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 단위가 상쇄되어 차원이 없어져서 무차원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상쇄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상쇄되어서 차원이 없어진다. 그래서 무차원수가 된다. 이렇게. 그렇죠? 네. 네, 두 번째 문단입니다. 기하학적 상사성과 운동학적 상사성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자, 과학에서 이제 기하학적 상사는 상대적 길이나 각도, 닮음꼴 형상이 그대로 축소되는 또는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하학적 상사는 뭐예요? 닮음꼴 모습이 그대로 축소되거나 확대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닮음꼴의 두 도형은 서로를 일정 비율로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해서 하면 똑같은 것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 흐르는 유체가 만약에 같은 종류라는 것만으로 기하학적 상사가 성립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길이나 각도, 이런 거니까. 닮음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를 좀 깊이 있게 하시고요. 크기가 만약에 다른 두 원볼이 있다고 할 때 밑변의 반지름의 높이의 비가 같다면 두 원볼은 당연히 기하학적 상사가 되겠죠. 이때 두 원볼의 크기 비를 나타내는 축척은 단위가 없는 무차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단위가 상쇄되기 때문에. 한편 운동학적 상사라는 게 뭐냐면요, 기하학적 상사가 성립됨을 전제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체 아시죠? 기체나 액체를 유체라고 합니다. 또 물체의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고체를 뺀 나머지 기체, 액체죠. 물체의 움직임이 서로 닮아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학적으로 상사라는 것은 기하학적으로 상사이어야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전제라는 말, 선행한다는 말로 아까 전 시간에 배웠는데요. 선행한다, 조건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 가시면은, 자, 운동학적 상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길이 척도. 자, 척도라는 건 이제 표준을 얘기합니다. 기준. 길이 척도뿐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한 변수라고 합니다. 길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가변적인 요인이라는 겁니다. 변수는. 가령 예를 들면 뭐냐? 그림과 같이, 자, 그림 여러분, 그림 요겁니다. 그림과 같이 커다란 원통과 기하학적 상사인 작은 원통, 닮은 관계에 있는 거죠. 기하학적이니까. 바람이 불 때 공기 흐름을 관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모형은 작은 원통과 이를 지나는 바람이 될 수가 있죠. 여기서 길이 축적은 원통에서뿐만 아니라 유체 흐름을 타는 유선, 그렇죠? 유체 흐름을 만드는 흐름선이 유선입니다. 그래서 A에서 B까지 유체가 유선을 따라 흐를 때 시간을 t,
유체가 A-에서 B까지 유선을 따라 흘릴 때 걸린 시간을 T-라고 한다면 시간 축척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닮음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을 잡아서 계산해도 이 값은 같습니다. 따라서 원형의 한 지점과 이에 해당하는 모형의 한 지점의 속도의 비는 길이 축적 대 시간 축적의 비로서 일정 값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니까 이 경우에는 운동학적 상사를 갖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네. 세 번째는 이제 역학적 상사성과 과학에서 상사성의 유용성인데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아셔야 완전히 전체를 이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학적 상사라는 건요, 힘의 측면에서 닮았다는 겁니다. 힘입니다. 힘. 그죠? 예, 어떤 모양이나 길이, 시간이 아니라 힘입니다. 힘. 역학적 상사는 힘력자니까 힘력자. 그죠? 기하학적 상사와 운동학적 상사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가 전제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기하학적 상사, 그 다음이 운동학적 상사가 전제되어 있어야만 이 역학적 상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간단한 구조물인 외팔보의 처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외팔보. 예. 외팔보라는 건요, 한쪽 끝은 고정되어 있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 보가 외팔보입니다. 수영장의 다이빙 보드를 보시면 아시겠죠. 그렇죠? 이게 외팔보로 되어 있잖아요. 한쪽 끝만 고정된 막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팔보는 자체의 무게 때문에 끝이 처지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중력과 외팔보의 탄성력에 따라 처진 정도가 달라집니다. 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 중력이 클수록 외팔보의 탄성력이 작을수록 많이 처지는 겁니다. 아셨죠? 중력이 크면 클수록 처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아래로 처지게 되기 때문에. 그죠? 밑으로 처지면 처질수록 많이 처지는 거니까. 탄성력은 이 중력을 다시 복원하는 힘이니까 탄성력이 적어야 많이 처지는 겁니다. 이때 보의 끝부분이 아래로 내려간 처짐 D는, 처짐이 되는 D는 재질의 탄성력과 보의 길이 L, 그리고 보가 중력에 받친 힘인 보의 비중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과 모형 사이에서 무차원수인 탄성력 대 중력의 비가 같으면 무차원수인 상대 처짐, 즉 상대 처짐은 원형과 모형이 같게 된다. 즉 결국 뭐예요? 이게 바로 힘의 측면에서 닮은 겁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상사성에 대한 논의는 축소 혹은 확대 모형 실험의 분석으로 이를 원형에 대한 결과로 환산할 수가 있는 기반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비용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이 상사성을 이용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다? 모형 실험을 통해서 원형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실용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부분 원형과 모형 사이에서 무차원수인 탄성력 때 중력의 비가 같다면 무차원수인 상대 처짐의 처짐은 원형과 모형이 같게 된다. 이 힘의 측면에서 닮았다는 거,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요, 마지막으로 과학에서 닮음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닮음의 논의를 상사라는 측면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를 기하학적 상사, 운동학적 상사, 역학적 상사로 나누고 있고요.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에서의 상사는 축소 혹은 확대, 모형 실험의 분석으로 이를 원형에 대한 결과로 환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자, 소수상 특징으로 가실까요? 첫 번째, 닮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그렇죠? 가나는 각각 미학과 과학에서 닮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례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가와 달리 나에서는 상사성이 원본과 복제 사이의 주관적인 공통점을 좀 중시했습니다.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원본과 복제 사이의 주관적인 공통점을 중시하는 상사성은 가에 나타난 예술의 상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시대적으로 특정 개념의 원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제시한다. 이거 구분되는 거 아닙니다. 가와 나에서는 시대에 따라 닮음의 원리가 달라짐을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미학과 과학에서 닮음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소 용어가 어렵고 까다로울 수는 있습니다만 반복해서 하시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